실전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네, 정진서 행정사입니다. 네. 그, 유인물이 총 4가지이고, 그 다음에 실전, 여기는 이제 반 이름이 이제 종합반으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반은 일단 어제 시험 본 거는 제가 채점을 해서 현장에 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충격적인 점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좀 일부러 1회다 보니까 점수를 좀 많이 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점수를 이렇게 해드렸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동영상으로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참조를 하셔가지고, 예, 점수를 이제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에 오셨으면 답안에 그리고 어떻게 적는 방법을 익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여기 이제 종합반을 먼저 우선시 해가지고 채점을 해봤더니, 이제 주장대로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아니면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암기가 덜 됐는지 제가 확인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그래서 종합반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제가 이제 일단 그 채점평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반에 계신 분들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도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어제 하셨던 제1회 답안 작성, 요걸 체크를 좀 해드릴 건데, 먼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한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네, 이것도 어제 지금 점수표랑 같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행정사 실무법은 사례를 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더 쉬운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일 먼저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법원 경매 절차에서 2013년 6월 4일 화양 농구단지 내에 위치한 을 소유의 공장 건축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 2013년 6월 4일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갑은 2013년 8월 19일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양 농구단지 의 관리기관이 A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 관련 공장 등록 신청을 하였다. 한편 A는 2013년 10월 4일 갑에게 인근 주민들이 화양 농구단지에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화학 관련 업종의 신규 입주 제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공장 등록 거부 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서는 2013년 10월 6일 송달되었다. 그런데 그 처분서에는 심판 청구 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 갑은 2014년 2월 6일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공장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한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 그냥 그대로 읽으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읽지 않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문제 푸는 방식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반절은 이렇게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5년 차거든요. 그랬을 때 요령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저도 이제 새로 합격하신 신입 행정사분들을 제가 또 교육을 해드리다 보면 그 요령을 익히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요령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의심을 일단 버리시고 어쨌든 5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의심을 버리시고 그냥 이대로 한번 따라오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걸 익힌 다음에는 여러분만의 답안지를 구성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여기 계신 한 반절 정도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의외로 점수 획득이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시험은 실제 60점 이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몇 점을 받든 상관없이 다 합격이세요. 실제. 그러니까 상대적인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60점 이상을 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최소 인원 300명만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나 혼자만의 시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첫 번째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그래서 행정심판은 논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논점을 찾고 논점만 찾으면 다음 번째는 의외로 쉽다라는 거죠. 만약에 행정심판법은 2문제잖아요. 20점짜리 2문제. 아니면 30점짜리 3문제. 그리고 10점짜리 1문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20점짜리면 논점이 몇 개라고요? 2개잖아요. 30점짜리면 3개 있잖아요.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했나요? 그렇죠? 30점짜리 3개입니다. 여기 30이라고 써있잖아요. 30점.
근데 왜 2개를 쓰신 분이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약속을 저희끼리 다 했잖아요. 뭐라고? 30점은 3개. 예,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처분 사이 추가 변경이 20점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원래는 10점짜리밖에 안 될 텐데, 왜냐면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렇게 기준을 내가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응용력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랬을 때 우리끼리 약속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기출됐던 거나 그 다음에 실무를 해봤을 때 느낌은 딱 이렇게. 그래서 20점은 2개 이렇게 논점을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예외는 있다 있잖아요. 재결 파트만. 재결 파트는 약간 예외적이긴 해요. 재결의 기속력이나 직접 처분 간접 강제는. 그거 외에는 나머지 30점은 3개, 20점 2개.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이 읽기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문제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거꾸로 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문제를 먼저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을 먼저 읽어보면 물음 1번. 갑이 청구한 행정 심판은 적법한가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자고요. 물음 1번만 다시 보시면 저도 이제 어제 채점하면서 깜짝 놀란 거. 저희끼리 약속 다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답안지 30점이면 30점이면 양이 곱하기 여기다가 제가 1.5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1.5 네. 1.5 하면 45줄.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끝나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좀 적게 쓰신 분들은 여기서 끝나기도 하는데 45줄은 여기가 22줄, 여기 22줄. 이거 강의 이게 샘플 강의로 올라갈 텐데 큰일입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라도 해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따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샘플로 듣는 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줄, 여기 22줄 그러면 다음 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줄 한두 줄은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몇 줄인가요? 30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30점으로 배점되어 있는 거는 대략 머릿속에 이미 30점이네라고 하면 내가 얼마 양을 쓸지 머릿속에 이미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면 얼추 그냥 다음 장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지 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끝내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미 30점이면 논점이 뭐라고 3개라 했잖아요. 그러면 목차도 문제 제기, 문제 소재, 문제 제기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약속을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이렇게 먼저 저희끼리 제목도 적어야죠. 그래서 물음을 뭘로 되어 있나요? 문제 1-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1-1 이렇게.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이미 정해 놓으시면 되세요.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를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 어떤 분들은 고민하셨더라고요. 물음으로 하셨다가 다시 지웠다가 그 사이 시간을 흘러가잖아요.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점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나는 항상 적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시고 그냥 문제 1번 그대로 문제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뒤에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문제 제기. 여기에 뭐 특별하게 고민이 있나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렇게 포맷을 이렇게 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논점 만약에 3개라 했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를 사안 해결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기를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분 제가 답안지를 보다 보면 그 2갈식으로 적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결론을 적으시고 그 다음 쭉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다 미과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2갈식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용한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다 사용한다가 중요한 게 왜 사용하게 됐는지가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심판을 뭐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겼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행정심판은 100%가 없어요. 사실은 사익과 공익이 공존하거든요. 처분을 내린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지 않으면 처분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침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감안을 해달라, 아니면
담당 공무원도 법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100%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미괄식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어 옵니다. 그러면 내가 논점을 어떻게 잡았고 논점은 이거고 그리고 그러한 논점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좀 더 적어야 되겠죠. 적은 다음에 최종.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판단하면이라고. 내가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적을까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가 마지막에 적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혼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섞으면 의외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합격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행정사로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활동을 하실 때도 어떠한 근거들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답안 양에는 좀 늘어나긴 해요. 행정사 실무법 늘어나도 더 좋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근데 민법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약간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좀 있지만 행정사 실무법은 이렇게 하는 게 구조가 제일 좋더라고요. 답안 채점할 때도 그 다음에 인상에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에 저희 약속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거 이미. 질문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질문 그대로. 그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1-1은 잘 쓰셨는데 1-2문을 거의 텅텅 비우신 분도 있더라고요. 양을. 이거를 1-2문의 결론도 똑같이 이렇게 채우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 1-문이라고 적을까요? 문제 제목이 뭘로 되어 있나요? 문제 1로 되어 있나요? 네, 문제 1-2로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1-2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10점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 제기 이렇게 하시고 10점은 논점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점 이렇게 하나만 적으면 되죠. 그러면 처분 사유. 내가 논점을 뭘로 했냐면 만약에 여기를 논점을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했으면 추가 변경이라고 논점을 이렇게 잡았으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여기로 오면 된다는 거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고 똑같습니다. 판단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라서 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라서는 뭘 적으시는 게 제일 좋냐면 질문 그대로 적으시라는 거죠. 답안 양도 채우잖아요. 답안 양도 채우고 그대로 이거를 분리시켜야 실제 여러분에게 점수 획득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되게 사안 해결을 너무 빈약하게 적으시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행정사의 심판법은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고 있냐라는 걸 검토하는 거인데 사안 해결을 너무나 등하시하면 근데 사안 해결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첫 번째로 1-1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1번 그러면 이거 제목을 여기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뭐 좀 칸이 좀 빈데 이렇게 3번 그러면 여기에 1-1문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세 가지 논점을 잡았다라고 하면 논점을 잘못 잡으면 그래도 내가 그 잘못 잡은 거라도 그래도 흐름은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논점을 내가 잘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틀렸으면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다른 논점을. 그런데 이걸 답안 구성하는 방법이 계속 흔들리시면 실제 현장 가서도 많이 흔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30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구나. 그러면 3개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청구인 적격 이거를 밑으로 적을까요? 그리고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청구 기간 이렇게 제목을 3가지로 적으셨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대로 이건 이대로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답안 작성, 그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것들이 훨씬 이렇게 수월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하나씩 또 계속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긴 대상 적격.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이게 너무 빈약한, 그러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이거는 내가 논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강의를 내가 아직 암기가 안 되었어도
목차는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점이 뭔지만 알면. 그리고 청구인 적격 이렇게 잡고 제목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 청구 기간.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 논점이 불고지였잖아요. 그럼 청구 기간 가로치고 불고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의외로 여기에 불고지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논점을 잡았으면 제목을 똑같이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죠. 이걸 했으면 이걸 하시고, 그리고 이걸 했으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여기 하나 내용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채우면 되잖아요. 앞으로 8월, 9월 아직 2달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논점을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양을 채우는 거는 시간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뭘 하면 되겠어요? 대상적격을 내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청구인 적격. 그래서 제가 가로를, 심지어 가로까지 해놨잖아요.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청구기간. 이렇게 판단하시면 의외로 답안지 양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논점만 다 잡으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1-1문은 다 잘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거의 다 1-2문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논점은 다 잡으셨는데 여기 내용을 다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논점을 잡았잖아요. 그럼 논점 그대로 제목 가져오고 여기 아직 암기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채워야죠. 이거를 거의 날림으로 적으신 분 너무 많으세요. 한 줄 적고. 이게 점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배점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점? 2점, 4, 5점을 했을 거예요. 5점, 4점, 4점, 6점인데. 그죠? 그럼 여기 몇 점 냈겠어요? 여기 제가 2점, 4점, 여기 1점 몇 점 했거든요. 이거를 너무 약하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차라리 내가 할 거면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하나는 판단하면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의 방식이 달라진 게 없어요. 배점이 달라진 거이지.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보기 전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 분석하는 것처럼 다시 이거를 이제 앞으로 6회 동안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제 시험장 가서도 저의 목소리가 환청이 들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니까.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다시 처음부터 이제 하던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잘 모르신 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는 이제 뭘 찾냐면, 그러니까 행정 심판, 심판의 종류, 빨간색 심판의 종류, 그 다음에 청구인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피청구인 누군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기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물음 1번 보시면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행정심판 청구인이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계속 갑으로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을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비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은 이제 어떻게 하든 한 번은 제가 이제 바꾸려고는 하는데 제가 바꿔서 낼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도록. 네. 그렇게 해서 갑이 너무 여러분이 무조건 청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갑이 청구했구나, 그러면 청구인이 갑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갑을 힌트 주었잖아요. 문제부터 거꾸로 무조건 문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갑이 청구했구나, 그럼 갑을 빨간색으로 다 칠합니다. 갑이 몇 개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 나오죠. 문제까지 하시면 5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이 했고, 그 다음에 심판의 종류를 찾아야 되잖아요. 심판의 종류는 뭔가요?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묻지도 않고 취소 심판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의무이행 심판은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 신청에 따른 어떤 신청에 따른, 청구에 따른, 아니면 신고에 따른, 뭐뭐에 따른 걸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소 행정 심판, 취소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취소 심판, 그리고 갑이 청구인인 거고, 그랬을 때 취소 심판이라고 내가 찾았으면 여러분이 논점이 찾으면 전부 다 취소 심판,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내가 어렵게 찾았는데
답안에 따로 놓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취소 심판을 찾았으면 어떻게 하든 취소 심판에 따른 대상 적격, 취소 심판에 따른 청구인 적격, 취소 심판에 따른 청구 기간 당연하겠죠. 제가 왜 이걸 하겠어요? 심판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취소 심판 갑 그리고 대응되는 이제 피청구인은 특별하지 않으면 A로 이렇게 되어 있고 A로 되어 있는 건 다 표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물음 2에도 이제 A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청피기를 찾으면 먼저 취소 심판의 대상 적격은 처분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처분인 걸 찾아볼라 했더니 중간에 보니까 공장 등록 거부 처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거부 처분도 처분입니다. 거부 처분도 처분이에요. 그런데 답안 구성이 약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네. 그리고 거부 처분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위에 바로 위에 보니까 화학 관련 공장 등록 신청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허가 처분, 거부 처분, 반려 처분 이런 단어가 있으면 거부 처분으로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앞단에서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청이든 신고든 그래야 이게 같이 성립이 됩니다. 거부 처분은. 그래서 대상 적격을 공장 등록 거부 처분으로 찾았으면 거부라는 단어가 있네. 그러면 앞에 신청이 있는지 한 번 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 등록 신청 있네. 그러면 이건 묻지도 않고 거부 처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대상 적격.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은 저희가 법률상 이의 있는 자라고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산업직접법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산업직접법이라고 실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산업직접법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 대청 P는 이미 A 찾았고 기는 숫자로 2013년 6월 4일 2013년 6월 4일, 2013년 8월 19일 다 찾아서 표기를 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2013년 10월 6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나요? 송달되었다 돼 있잖아요. 그럼 뭔가요? 기산점이 2013년 10월 6일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급한 나머지 어떤 분들은 아마 찔리실 거예요. 10월 8일로 적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날짜가 그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이거 2013년 10월 6일을 여러분이 찾았잖아요. 이걸 활용을 잘 못하셔요. 이걸 무조건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대상 적격은 거부 처분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넣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청구인 적격은 산업직접법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에 하나만 한 글자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대상 적격은 우리가 찾은 공장 등록 거부 처분은 이 단어만 넣으면 되겠죠. 공장 등록 거부 처분은 그렇게 넣거나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은 산업직접법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청구 기간은 2013년 10월 6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내가 사안 적용을 잘하고 있고 다른 거 다 안 넣어도 돼요. 내가 찾은 것만 딱 넣자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숫자 2014년 2월 6일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는 거죠. 문제를 다시 읽었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청구 기간이 표시되지 않았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고지구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조금 이게 조금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오고지로 좀 보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불고지죠. 그래서 오고지는 잘못 숫자를 다른 걸로 알린 거를 오고지라고 하시면 되고 이건 불고지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불고지라는 표현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고지라는 단어도 기억이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몇 분들은. 그래서 불고지란 말을 쓰고 싶은데 안 쓴 건지 이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말을 여러 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불고지라는 단어를 쓰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불고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청구기간은 그냥 내지는 않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청구기간은. 쉽죠. 송달되었다라는 날짜만 찾으면 그날로부터 90일, 180일을 적용하는 건데 그래서 청구기간은 그냥 쉽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오고지 아니면 불고지 어떤 식이든 이렇게 청구기간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논점이 있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고 그래야 다음 단계가 다 넘어가니까 우리가 뭘 한다겠어요. 행정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론, 내가 원하는 처분을 받고자 하는 걸로 위해서 행정심판 하는 거니까 행정심판이 어떤 건지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청구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피청구인
그에 따른 이제 대청피기. 다 심판에 따른 전부 다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어도 이제 어떤 분은 청구인적격이라고 안 적으시고 청구이익이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청구이익이란 말은 실제 법에 없는 용어예요. 심판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법에는 청구인 적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적을 거면 법에 있는 용어로 적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법에 있는 청구이익이라고 적는 것보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으로 원래는 침해된 걸 청구인 적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걸른다 했잖아요. 그러나 법으로 다 모든 걸 다 보호해 줄 수 없는 예외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게 학구적인 용어인 거죠. 협의의 청구이익이라는. 협의의 청구이익이라는 말은 법조문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다 걸릴 수 없다 보니까 이걸 예외적으로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협의에 아주 원래 그 좁은 의미에 우리가 말하는 침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해주자. 그래서 협의 청구이익이라는 말을 쓸 뿐이지. 그래서 원래 법으로는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기간 아니면 기간 내 청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찾았으면 그 다음에 논점이 3개네라고 하면 이렇게 3개 점되죠. 그런데 피청구인적 경우 저희가 논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기간이라고 논점 잡았으면 나머지 사안에게 이렇게 가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 그러면 대상적격을 우리끼리 또 약속을 또 해놨잖아요. 그래서 대상적격 여기를 이제 의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상적격 이거는 원래 취소 심판의 그 심판의 정의를 원래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으면 너무 좀 안 맞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이해한 대로 취소 심판의 대상적격은 처분으로 한다. 의무이행 심판 대상적격은 거부처분 부작위로 한다.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전달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처분을 여기도 그래서 취소 심판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금 저희 문제는 거부처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치고 한 번 더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거부처분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원래는 취소심판이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거부처분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내가 처분 안에 거부처분도 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씩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이걸 다시 이렇게 처분 다음에는 이렇게 크게 하겠습니다. 이 넓은 땅을 놔두고 왜 굳이 이렇게 좁게 썼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처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어서 거부처분 이렇게 하자는 거죠. 왜 목차를 이렇게 잡았는지를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처분에 대한 정의를 내가 아직 암기가 안 되었더라도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약간 글자 좀 빠진 거는 제가 좀 과감하게 점수를 많이 깎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시라고. 그리고 거부처분도 좀 일부 좀 누락하신 분들, 정의에서 좀 누락하시면 점수를 좀 제가 0.5점씩 했더니 많이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의미에서 제가 좀 각각의 점수를 좀 많이 낮추긴 했지만 구조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청구인적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 하시고 의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다시 법률상 이익을 다시 한다는 거죠. 법률상 이익. 그래서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이라고 이렇게 쭉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법률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 기간은 똑같아요. 취소 심판의 청구 기간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취소 심판과 뭐 거부처분 의무이행 심판에 적용한다. 그렇게 적으신 분도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하셨지만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냐 글자 수가 우리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다 적어야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너무 많이 적을 필요 없다는 거죠. 실제 논점은 각각 덩어리별로 적절하게 여러분 적어야 돼요. 어느 한쪽을 굳이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은 적절하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기본 적고 이렇게 청구기간은 기본적으로 원칙 예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에는 그러면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90일, 180일이다 한 다음에 예외잖아요. 불고지가. 그럼 불고지가 예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에는 이제 불고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외로 하셔도 되고 여기는 원칙 하셔가지고 이렇게 답안지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판단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거는 약간 지워보겠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왜 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의의도 하셔도 되는데 이미 의의가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다. 내용이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이어서 그래서 이걸 내가 답안지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일회적 한 번에 조금 원래는 만약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이 안 되면 지금 심판 계속 중에 그 행정청에 뭔가 추가하려고 하잖아요. 그 추가하려고 하는데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 사전처분 통지서를 다시 보내고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청구인이 크게 인지하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 계속 중에 그러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례적 분쟁 해결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례적 분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해가지고 주객시제 해가지고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재결의 기성여부라고 이어져 있는데 말씀으로는 제가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문장으로 답안의 문장은 약간 다르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한 거죠. 주관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시간적, 그 다음에 재결 시 전이라고 했었지만 실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동일한 행정청 해가지고 행정청에 대한 동일한 행정청 이해해야 되고 여기는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그리고 여기는 시간적 해가지고 언제 당시로 가야 되냐면 처분 시 때 실제 발생되었던 사유이냐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재결 전 이렇게 그리고 이 4가지 안에서도 어떤 게 논점이 더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 그래서 청구인이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똑같이 발생될 그런 내용인지 나머지는 더 특별하지 않은 다 똑같겠죠. 이거는 사실적인 부분인 거지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어떤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주관적일 수가 없어요. 실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판례는 그래서 이 기사동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봐도 납득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마지막 어디서 하면 돼요? 사안 해결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럴까봐 이 문제에서도 그랬잖아요. 전혀 다른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동이 아예 아니다라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안 해결할 때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반드시 사안 해결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하나씩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것도 답안 작성 거의 이거는 그냥 요약으로 보시고요. 요약으로 보시고 제가 여기 아마 답 표시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이제 답안풀이 보시면 1-1문 문제제기 보시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저희야 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이익, 피청구인 적격, 기간 내 청구 등 제가 등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을 안 적으신 분 몇 분 제가 이제 감점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등이 중요합니다. 이게 등이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실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나는 본 사안은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불고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제가 이제 저도 불고지라고 했나요? 네, 그대로 목차 불고지 똑같이 했네요. 네, 그렇게 하셔서 대상 적격, 그다음 의의 라고 했을 때 취소 심판은 처분하고 가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 처분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어떤 분은 처분 또는 거부 처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약간 모호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예 안 적으면 모를까. 원래 법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법에 있는 표현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원래 취소 심판의 정의를 적어야 되잖아요. 처분을 취소 변경할 취소 변경을 뭔가요? 취소 심판은 행정심판, 저도 이제 갑자기 헷갈리네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 보다 보니까. 한번 볼까요? 페이지로 33페이지. 저희 교재 33페이지. 네. 원래는 취소심판을 이렇게 정의를 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33페이지 보시면 취소심판의 정의가 행정청에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원래는 이걸 적어야 돼요.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변경을 구하는,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원래는 이걸 적는 게 맞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적으려고 했더니 이게 그러니까 줄수도 두 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전달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어려워서 실제적으로는 취소 심판의 대상 적격은 처분만 적는 게 맞긴 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내가 거부 처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문장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장으로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보여주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그냥 취소 심판 대상 적격은 처분이다. 아니면 가로치고 거부 처분을 포함이라고 하면 채점자가 정말 이게 수험생이 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취소 심판은 이제 다시 와서 취소 심판은 처분하고 가로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여러분이 임팩트 있게 짧게 한 줄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씩 이제 처분은 여러분이 이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제부터 암기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제 그래서 두 문자로 저희가 행구법공이라고 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까지도 넣으셔야 됩니다. 등 빼신 분 때 0.5점 또 뺐습니다. 네, 그래서 등을 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 안 넣으신 분은 또 점수 약간 이제 감점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문 이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 아니면 적을 거면 다 적거나 안 적을 거면 등이라고 하시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을 함부로 생략을 하면 안 돼요. 할 거면 등이라고 하시던지 이게 좀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부처분 넘어가면 여기는 판례 문구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즉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법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 즉 이게 침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관계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야 하며 마지막에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셔서 이 문구 그냥 이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세요. 이건 판례 문구라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청구인 적격 그래서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 똑같이 계속 심판의 정의를 계속 끌고 오는 거죠. 내가 심판에 따라서 그래서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근거법, 즉 직접적인 법률, 그 다음 관련법,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률들이 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직구, 그래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개별적이라는 것은 바로 특정되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특정되어 있고 직접은 내가 효과를 받는 사람, 구체적이라는 건 법률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걸 구체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건 사람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효과, 그 다음에 구체적은 바로 내용에 대해서 법 조문, 근거 조문이 구체적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청구기간 불고지 해가지고 원칙 예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기간은 특별하지 않으면 다 원칙 예외라고 보시면 되고 청구기간을 논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 예외적인 것 때문에 보시면 되세요. 원칙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겠거니 출제자는 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이 취소 심판의 청구 기간은 어떻다라고 한 번 더 또 원칙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이렇게 표현을 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그냥 여러분이 조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90일, 180일이 모든 심판에 다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빠지잖아요. 무효등 확인 심판하고 부작위 의무이행 심판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일률적으로 적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심판에 따라서 이렇게 찾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취소 심판을 넣으신 분들은 좀 점수를 그래서 조문에 답안지에 취소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는 분들은 점수를 좀 더 드렸고 좀 이번에 좀 빠졌더라도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5회 남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넣으시면 되니까 그럼 0.5점 무조건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예외는 불고지 이렇게 불고지라는 표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들어가시면 동그라미 1번 대상 적격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청구인 적격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청구 기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조문 하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에 있는 하나씩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적격 저도 이렇게 표현이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처분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대상 적격의 처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 대상 적격은 공장 등록 거부 처분이잖아요. 그 단어만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걸 보면서 적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여기서 끝내고 다시 여기서 시작을 하겠어요. 여기 걸 보려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대로 이제 대상적격 보면서 그냥 문장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다만 단어 하나만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구인적격도 똑같이 보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법률을, 그래서 여기는 산업직접법을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청구기간은 불고지라는 단어 꼭 넣으시면 되고, 불고지이다라고 하신 다음에 날짜 2013년 10월 6일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사안을 내가 보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내가 사안에 다른 걸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 질문 그대로 한다면 된다는 거죠. 질문 그대로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좀 몇몇 분들이 그래서 전혀 다른 거, 대상적격을 청구인적격, 청구기간이 적법하다로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문제를 다 풀었지만 결론을 잘못 내리시면 이것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잖아요. 이러한 도구를 썼고 마지막에 결론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미과식을 하는 거예요. 미과식을. 그러니까 질문 그대로 내가 최종 결론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거이지 이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대상적격이 결론은 아니잖아요. 다만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과 청구기간을 내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검토했더니 적법하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걸로 결론이 이렇게 하는 걸로.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이 실무를 할 때는 이걸 여러분이 행정심판 진행하다가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다른 것들도 검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 이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의 결론은 언제 하냐면 재결시 때 합니다. 재결시 때. 그러니까 원칙은 심판 청구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판단은 재결시 때. 재결시 언제예요? 보통 60일 후에, 2달 후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마치 언제 딱 그때만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도 하고 계속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승계, 그 다음에 선정대표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중에 또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요건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때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냥 익히는 걸로. 다만 내가 지금 시점에는 적법하다라고 내가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걸로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점수에 따라 논점의 개수를 정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매년 요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점수에 따라서 그냥 우리끼리 제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30점이면 3개, 20점이면 2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30점이네 논점이 3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결론 뭐 정해져 있잖아요. 물어본 질문 그대로 가져와서 2줄이든 3줄이든 상관없어요. 물어본 질문 그대로 적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1-2문을 보겠습니다. 1-2문을 보면 다음 장 보시면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이 적법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니까 적법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적법했다고 가정하면 주어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행정청이잖아요. A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이 제시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심판 계속 중일 때는 논점이 3개. 그래서 심판 청구, 그다음 변경, 그다음 집행정지 이렇게 3가지로 제가 알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심판 계속 중일 때 논점은 심판 청구,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 집행정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심판 과정에서라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 아니면 뭐 특별하지 않으면 집행정지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어도 심지어 A가 되어 있잖아요. A가. 그러면 이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겠구나. 사실 집행정지도 맞네요. 예, 행정청은 A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렇게 하시면 이미 논점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제기 보시면 심판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추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키워드는 계속 중이 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취지, 이제 이례적 분쟁 해결이라고 한 줄만 적으시면 되세요. 덜도 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줄까지 적으셨는데 어차피 점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점짜리면 많이 받아야 7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7점. 7점이면 곱하기 1.5 했잖아요. 몇 줄인가요?
아니, 잠깐만. 7점이 아니라 10점이면, 이거 10점이면 몇 점인가요? 15줄이잖아요. 그쵸? 네, 15줄. 그래서,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습니다. 15줄. 네, 맞죠? 15줄이면 이게 22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게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내가 10점짜리 나오면 얼만큼 써야 되겠건 쓰겠다라는 여러분이 이미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을 막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어느 시간에서는 어느 파트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취지 한 줄, 그래서 이례적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정 요건이 총 4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행정청, 피청구인 행정청이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기사동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하나 정도 더 적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표현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뭐 시간적, 그 다음에 뭐 공간적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 또 판례 묻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적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동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또 적을 수 있는 문구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처분시 존재하였던 사유. 처분시를 기준으로 사유가 그때 존재해야 된다는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재결 시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문장이 주객 시제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 구조가 재결의 기속력하고 이게 흐름이 똑같아서 이거 똑같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보시면 판단하면 따라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판단하면 보시면 동일한 행정청 A 시장,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이 중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건드냐 안 건드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는 질문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2줄이든 3줄이든 그 시간을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셔서 여기는 A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시 제시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과태료. 그리고 과태료는 그리고 이것도 이쪽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행정사법이랑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은 약간 답안풀이를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행정사법은요, 그냥 제가 있는 책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신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더더덜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냥 암기 이렇게 그냥 암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이제 논리를 노하는 시험이 아니고. 근데 비송사건은 약간 논리가 필요해요. 여기는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즉 개념이기 때문에 큰 개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개념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비송사건은 조문이 몇 개 없어요. 행정사법은 조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문에 있는 걸 여러분이 많이 쓰면 무조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행정사법은. 그런데 점수가 한계가 있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많이 노력을 하시면 이걸 또 많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점수는 균등하거든요. 여러분이 20점에서 보통 70점 기준으로 했을 때 14점까지는 적절하게 쓰면 14점은 맞기가 쉬운데 그 이상은 더 어렵다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60점 이상만 맞을 거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한적인 상대평가,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절대, 뭐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냥 나만의 싸움이에요. 나만 60점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각 20점마다 12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더도 덜도 말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 과목이 그렇게, 실제 저도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왔던 거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12점 이상, 60점 이상만 각 과목별로 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행정사법도 20점 배점이잖아요. 그럼 12점 이상만 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딱 여기 페이지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 공부는 그냥 목차를 먼저 외우시면 돼요. 목차. 여기는 책을 통으로 그대로 가져와야 되니까 목차만. 여기는 목차를 여기도 똑같이 하지만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약간씩 뭔가 이게 흐름이, 여기도 개념이지만 여기도 이제 목차이지만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과태료, 이거는 책에 있는 과태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9월달 되면 훨씬 암기가 잘 안 돼요. 이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그렇다라고 했을 때 목차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과태료, 부가매 징수, 규제 재검토 이거 그대로 그럼 놓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빠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실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행정사법이랑 비송사건 절차법이랑 그래서 과태료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의 그 유형이 4가지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지금 빠졌더라도 암기가 안 됐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유형이 4가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저랑은 이제 약속을 하시면 되죠. 저랑은 저는 이렇게 1번, 2번, 4번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저는 그거를 나중에 채우시겠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못 채우더라도 개수만 1번, 2번, 3번, 4번만 공감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00만 원도 4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키워드는 일단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저희가 칭칭보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칭칭보배 해가지고 명칭, 그다음 보고 제출, 그다음에 손해배상 준비금, 명칭, 보고 자료 제출, 그다음에 손해배상 준비금. 그래서 칭칭보배 해가지고 칭칭보배 그리고 100만 원은 작교리 글자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성 그다음에 연수교육 그래서 가끔 실무교육이라고 약간 좀 착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실제 업무 신고 때문에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업무 신고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업무 신고 이후에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수교육을 무조건 하라고 이게 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성, 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이전 신고, 그리고 글자, 그래서 작교리 글자, 이렇게 4가지가 있구나라고 하신 다음에 특별하지 않으면 이런 그 키워드 들어갔으면 다 점수는 잘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가징수는 다른 것보다 시도지사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있는 분들은 점수를 좀 더 차이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제 넣던 안 넣던 점수가 실제 점수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끼리 제가 이제 검토를 뭐 저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걸로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시도지사 빠졌다라 해서 점수가 안 좋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실제 다만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래도 이거를 주요하게 저는 이걸로 주요하게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미리 좀 안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3번째 규제 재검토는 일단 2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 이렇게 보셔가지고 대략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점수 되는지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채점을 하겠구나. 그래서 키워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저는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과태료 전체를 통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이 덩어리 개수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 그 다음에 부가징수, 규제 재검토 이 목차를 먼저 외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500만 원, 100만 원에 500만 원은 4가지 유형, 100만 원에 4가지 유형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은 개념 문제라서요. 가장 먼저 큰 개념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큰 개념이. 그래서 그 당사자는 요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관할 요건, 그 다음에 당사자 요건 2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 먼저 목차로 들어가는 것처럼 당사자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당사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보다 가장 키워드가 의외로 개념이 불명확하다라는 게 이게 개념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은 먼저 앞단에 제일 먼저 어떤 큰 개념 아니면 좀 넓은 개념을 먼저 넣는구나라고 하시고 그 개념을 키워드는 제가 이제 신청, 직접 영향, 그 다음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다 이 3가지가 당사자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은 규정이 있다 없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 절차법 원래 어떻게 되죠? 적용 보면 1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조문에 있으면 그러니까 조문에 없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총칙형 규정이 적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칙형 규정이 없으면 더 이상 인정을 할 근거가 없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문 자체가 1조가 됐죠. 일반적인 법은 1조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부정확하거나 해석이 잘 안 되면 1조를 근거로 유추해서 해석을 해요. 유추 적용을 하거나. 근데 비송사건은
1조가 적용 범위예요. 그러니까 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법이 1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1조가 법에. 즉 총칙편의 규정이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조문에 있냐 없냐가 해피란다. 회피죠, 회피. 네, 해피가 아니라, 네, 회피가 규정이 있냐 없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칙편 규정이 아예 회피라는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조가 아예 적용 범위라고 돼 있잖아요. 적용 범위. 특별하지 않으면 총칙편 규정이 모든 비송사건에 적용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총칙편 규정이 그래서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총칙편. 총칙편이 뭘로 돼 있어요? 31개 조문으로 돼 있잖아요.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가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1개 조문을. 거기 보면 있냐 없냐가 더 보이기도 하잖아요. 31개 조문밖에 안 돼요. 그 31개 조문으로 특별하지 않으면 다 적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31개 조문을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뭐겠어요? 조문 자체가 없으니까. 아니면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총칙편 규정이 중요하잖아요.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31개. 행정사법은 조문이 38개 되거든요. 근데 조문 양으로 보면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1개 조문으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법령에 아니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게 먼저 적용한다 했잖아요. 이게 적용하고, 이게 바로 각칙이죠. 각칙. 이게 각칙이잖아요. 그래서 각칙을 먼저 적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법, 개별법으로 먼저 적용을 하고, 없으면 이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적용을 한다는데 이 규정에 있냐 없냐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피 규정이 없다. 그러면 적용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냐 없냐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할이라는 규정이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관할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것만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당사자 개념에서 신청, 일반적으로는 신청 직접 영향을 받는 자가 일반적일 거다라는 건데 당사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당사자 능력이 어떤 거고 비송 절차 능력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심판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청구인 능력, 청구인 적격.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갖는 능력을, 일반적인 능력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능력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키워드가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갖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자연인 법인이 이제 똑같이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되고, 유일하게 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가 됐냐 안 됐냐 차이인 거죠.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중에 법인은 등기가 된 법인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가 안 된 걸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긍정한다. 이거는 법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이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을 해요. 왜냐하면 각칙에 재단법인의 정관보증 사건 있잖아요. 그걸 신청하는 사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총칙편에는 없어요. 다만 여기 있다는 거죠. 각칙에. 재단법인 정관보증 사건에 신청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 재단법인 설립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신청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닌 재단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건 긍정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각칙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능력자.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송 절차 능력. 이건 대표적으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사단법인 회원이라고 했을 때 자녀는 당연히 자연인이니까 능력은 있잖아요. 다만 그 회원의 자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송 절차 능력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회원이라고 했을 때 자기는 회원이 아닌 거잖아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일반적인 절차 무능력자. 그래서 보통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특별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결어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어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한 번 더 내가 알고 있다, 개념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걸 하나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2개도 넣으시고 어떤 분은 이제 직직비 기기간도 넣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게 약간 잘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넣으시는 게 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한 개, 두 개 정도만. 그러니까 두 개도 많고 그냥 하나 정도만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비송사건 절차법을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과태료를 제가 분명히 행정사법상 과태료를 적으라고 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를 적으신 분이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상 과태료를 적으라고 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를 적으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아마 긴장하다 보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제적 깊이 회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똑같이 개념, 일반적인 개념 해가지고 서설에 제적 깊이 회피에 대해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공정성의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제척 깊이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척은,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 답안에 마지막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먼저 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척, 그 다음에 깊이, 그 다음에 이제 회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제가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척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척 사유는 누구든지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법배친 공증대제 해가지고 7가지를 누구든지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깊이는 뭐냐면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척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제척 원인, 왜라는 거죠. 왜가 중요한 거죠. 왜. 제척 사유,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는 아니지만 공정성의 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신청하는 사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자가 깊이는 신청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척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제척은. 그런데 깊이는 이거는 제척 사유 법으로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 없다 보니까 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 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회피는 제척과 깊이 중에서, 그래서 제척과 깊이, 그러니까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척과 깊이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배제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를 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법률상 당연히,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래서 이 법정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고, 그다음 깊이는 제척은 정해져 있는 사유는 아니지만 그 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신청을 하는 거죠. 깊이 신청. 그다음에 회피는 제척 깊이 중에서 제척 사유 아니면 깊이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끔 답안에 쓰다가 여러분이 조금 약간 급하게 쓰다 보니까 조금 놓치시더라고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설, 제척, 깊이, 회피.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상 제척 사유가 생각보다 이게 출제하기가 좋아요. 이게 명확하게 또 다른 법률에도 또 많이 있는 내용이라서, 또 이거를 법대 교수들이 이거는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출제 범위라서 이런 거는 제척 깊이 회피는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